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22장 조선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정조 임금입니다. 얼마 전에 정조 임금의 암살 위협을 소재로 해서 현빈이 정조 역을 맡은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영린이라는 뜻은 용의 턱 밑에 거꾸로 난 비늘을 뜻하는 말로 그것을 건드린 자는 용의 노염을 사서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실학사상 정약용에 대해서 복습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에서 실학의 정신과 무관한 것 하나를 고르시오. 경세치용, 이용후생, 실사구시, 공리공론. 공리공론이 아니죠. 2번, 다음의 실학자가 저술한 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정약용, 목민심서를 지었죠. 박지원, 열하일기를 지었습니다. 정약전, 정약용의 행위죠. 흑산도에 유배를 가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지었죠. 3번, 조선 최대의 실학자로서 수원화성의 축성공사에 사용된 거중기를 발명하고 18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500여 권 이상의 책을 저술한 사람은 누구인가? 조선의 실학을 집대성한 분이시죠. 정약용입니다. 오늘 배울 한국사 교과 내용은 제22장 조선의 르네상스이며 오늘의 주인공은 정조대왕입니다. 한국사 연표를 보면 조선 후기 정조 임금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정조시대 전후의 연대기를 잠깐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정조 임금이 활동했던 시기는 실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세종시대에는 조선 전반기의 전성시대를 맞이했고 조선 후반기 영정시대에 가서 조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정조 임금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고 조선의 국력은 급격히 감소해서 결국은 고종시대에 이르러서 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먼저 영조 정조의 가계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21대 영조 대왕은 83세까지 장수하신 분이시고 재위 기간은 조선 역사상 최장기간인 51년 7개월을 하신 분이십니다. 영조와 영빈 이씨 사이에 장은 세자가 태어나고 이분이 바로 후에 사도세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불행히도 이분은 27세 되는 해에 영조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부인은 해경궁 홍씨인데 이분은 한중록이라는 책을 저술한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은 사도세자의 부인으로서 60년간의 궁중 생활을 기록한 자전적인 회고록입니다. 이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 사이에 오늘의 주인공인 조선 22대 임금 정조대왕께서 태어났습니다. 이분은 49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재위 기간은 24년이었습니다. 영조 임금께서 왕이 될 때 노론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영조는 노론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영조가 임금이었을 때는 노론이 바로 집권 세력이었습니다. 비집권 세력인 소론은 사도세자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는데 사도세자가 뒤지에 죽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노론과 소론의 당정에 희생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은세자는 생후 1년 만에 왕세자로 책봉됐습니다. 영조 25년 장은세자가 15세 되는 해에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대리청정이라 하면 왕의 정치를 세자가 대신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영조가 아직 살아 계실 때에 어린 세자가 왕의 정치 수업을 하는 셈이죠. 그만큼 영조는 처음에는 장은세자를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리청정을 하면서 세자의 일처리에 대한 영조의 끊임없는 질책으로 장은세자는 강박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증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25년간 임금자리에 있었던 영조 입장에서 볼 때는 15세밖에 안 된 세조가 하는 일처리가 마음에 들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사사건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질책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세자의 입장에서는 강박장애로 다가왔고 마침내 정신질환 증세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은세자는 난폭한 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장은세자는 27세 되는 해에 영조의 명예에 의해서 뒤주에 갇혀서 사망하게 되는
조선 역사 초유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소론 노론의 당정에 휘말려 죽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사건으로 사망하게 된 사도세자의 아들은 정조 임금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정조 임금은 조선 제22대 임금으로서 가장 개혁적인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가 11세 되는 해에 아버지 사도세자가 사망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세자로 책봉되고 25세 되는 해에 영조가 승하하면서 마침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성한 노론 백파는 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으며 정조는 늘 암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노론 백파에 반대한 세력이 시파였는데 시파는 사도세자의 죽음이 안타깝다고 여기는 그룹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남인과 소론 그리고 노론의 일부가 가담하였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송한 노론 백파는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 김씨의 처가를 중심으로 한 노론의 일부 세력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정조는 왕권 강화에 힘썼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인사권과 군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규장각이라는 것을 설치했는데 이는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기관이었으며 인재를 키우고 정조의 친위 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탕평 정치를 실시하여 당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국왕 친위부대인 장룡령을 설치했습니다. 즉 정조는 문무를 갖춘 임금이었는데 규장각을 통해서 장룡령을 통해서 무를 갖춘 것입니다. 그 밖에도 통공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금난 정권을 전면 폐지하여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을 허용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서 금난 정권이라는 것은 시전상인의 독점적 물품 판매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난전이라 하면 요즘에도 노점상들 있죠? 그와 같은 것인데 판매를 허가받지 않고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나 시설을 난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금난 정권에서 시즌 상인들은 정경유착과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하여 영세 상인들이나 빈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공정책은 과감한 상업개혁 정책이었고 이것은 정조의 뉴딜 정책이라고도 일컬어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조 임금이 49세 되는 해에 종기 치료를 위해 수원 전기를 쏘는 연훈방 시술을 받던 중에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종기 치료를 위해서 유독한 수원 전기를 쏘는 시술을 했다는 것은 요즘의 의학 상식에서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정조는 수원에 중독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연운방 시술을 권유한 세력이 바로 노론백파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세력에 의한 독살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이 노론백파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성한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조가 임금이 오르면서 노론백파는 위협을 느끼게 됐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조가 눈의 가시였겠죠. 그래서 결국은 정조를 독살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도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 김씨가 노론 백파의 지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의심은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조의 가계도를 보면 영조와 넷째 부인인 영림 이씨 사이에 태어난 장은 세자의 아들이 정조였음을 생각할 때 사도세자의 죽음을 찬성한 노론 백파의 지지를 받는 정순왕후 김씨에서 볼 때는 할머니격인 정순왕후 김씨와 정조의 관계는 그닥 좋지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이 정순왕후 김씨는 정비인 정성왕후가 승하하자 중정간택을 통해 새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때 영조의 나이는 66세, 정순왕후는 15세로 조선 개국 이후 가장 나이차가 큰 혼인이었습니다. 이 새 황후는 심지어 아들인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렸습니다. 정조가 49세로 승하하고 11살에 불과한 순조가 즉위했습니다.
이때 할머니인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는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렴청정이라는 것은 어린 왕 뒤에서 발을 치고 그 뒤에서 실제적인 정치는 할머니인 정순왕후 김씨가 하는 것이었죠. 이로 인하여 외척인 안동 김씨에 의한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조 이후에 계속해서 헌종, 설종의 3대로 이어지는 19세기 전반에 왕권이 허약해지자 안동 김씨와 풍량 조씨에서 권력이 장악된 시기를 세도정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세도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은 급격히 몰락의 길로 향해 갑니다. 정조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조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강평책, 규장각 설치, 실학을 중시하고 장룡령을 설치하며 설을 중용하고 수원 화성을 축조했으며 통공정책이라 하는 신의 통공을 실시하였고 초계 문신제를 실시했으며 서적을 편찬하였고 동장안을 폐지한 다양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규장각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와 같습니다. 규장각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정조 1년에 설립한 학술진흥과 친위 관료 양성을 위해 세워진 왕실 도서관이자 개혁기구가 바로 규장각이었습니다. 이 규장각은 왕의 글과 책을 수집 보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서적을 수집하고 편찬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동시에 비서실의 기능도 했으며 과거 시험을 주관하거나 문신 교육의 임무도 담당했습니다. 규장각에는 실학자와 서울 출신의 학자들도 채용했습니다. 왜 규장각이라 하면 정조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할 목적으로 강화도에 설치한 규장각이었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병인 양요가 발생하는데 그때 프랑스가 왜 규장각을 불태우고 서적을 약탈해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약탈해 간 책을 파리 국립도서관에 현재 보관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장룡령 설치입니다. 이 장룡령은 군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조는 사도세자의 죽음을 찬성한 노론백파의 견제를 받고 있었으며 항상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 9년에 왕권 강화를 위해 세운 국왕호위 친위부대를 창설했습니다. 묵과에 합격한 무사들 중에서 무예 실력이 뛰어난 최정예 병력을 선출해서 장룡령을 만든 것입니다. 장룡령에는 내영과 외영이 있었는데 내영은 도성에 주둔하면서 국왕의 경호와 수도 방어 임무를 맡았습니다. 외영은 수원 화성에 주둔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룡령 군사를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용 무술 교본인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원 화성 축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학자 정약용의 업적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정조는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천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수원 화성은 계획도시이며 건설 과정이 책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 수원 화성의 축성 공사에 정약용이 구하는 거중기가 사용되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정조 대왕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소를 수원으로 옮기고 13차례나 능행차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1795년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 때 엄청난 규모의 능행차 그림입니다. 최근에도 수원에는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 행사를 일례적으로 실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정조가 임금으로 있을 때 조선은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조 시대는 조선 시대에서 가장 문해가 부흥한 시기였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이었지만 정조 시대에 와서는 사대보다는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이 일어났으며 그림에서는 중국의 산수를 그대로 그리는 대신에 직접 볼 수 있는 한국의 산수를 그리는 소위 긴경산수 시대가 유행했습니다. 글씨에는 한국 고유의 글씨체인 동국진체가 널리 퍼졌으며 학문을 좋아하는 정조와 함께 정조가 길러낸 규장각의 학사들이 어우러져 조선시대 최대의 문해부흥을 이룬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김홍도는 정조시대 문해부흥계의 대표적인 화가였습니다. 이는 일반 민중의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풍속화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름이라든가 서당, 농가리 등이 다는 김홍도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밖에도 겸재정서는 한국 산수화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린 진경산수의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유명한 그림으로는 인왕제색도라든가 금강전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했으며 우리의 주인공은 정조대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23장 세도정치와 흥선대원군의 개혁 그리고 쇄국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